네,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과 관련한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윤기찬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먼저 모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안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보단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시기 공수처에 바랍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처장. 즉시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수처에 주어진 명령이자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네, 공수처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4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윤 대통령 출석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출석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변호인 선임계도 미리 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대통령 홀로 나오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2차 출석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또 예상도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고 이제 3차 소환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탄핵 심판이 좀 먼저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원래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는 대법원도 따지진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판단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부터 따져가야지만 이게 이제 실타래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탄핵 심판에 먼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되고 그걸 진행하면서 수사에 대비 또는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평론가님,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결국 지금 남은 거는 3차 출석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오늘 이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단계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3차 출석 요구를 하든가, 보통 통상의 절차로는 한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영장이 되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이 되든지 청구를 하는 게 관례인데, 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3차 출석 요구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곧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공수처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카드를 뽑아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당분간 수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이제 결국 통치행위 이론으로 따져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공수처가 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게 명확해지면 그러면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공수처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더 분석해 본 뒤에 공수처의 대응을 결정하겠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법적 요건을 따지면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조건은 좀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공수처가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따라서 공수처로서도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검토도 하고 고민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만한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벌써 2번이나 응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번 주에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경호처와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우려하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장을 들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사실 물리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처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지만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는 많은 또 고민과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오늘 공수처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 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근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과연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자체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치고 대통령 측에서 뭐 변호인단이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벌써 이게 탄핵이 소추가 가결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과연 진짜 구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할 의지가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사건 초기에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곳에서 모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중에서 양측의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했다면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네. 지금 피의자 신분에서 사실상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 인멸 같은 걸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금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갔을 때 경호처가 이걸 막아섰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여러 통의 전화 통화를 한 것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십 명의 이 군인들이 현역들이 지금 다 이렇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가지고 내란죄의 중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점에 있는 내란 수계라는 지금 의혹을 가지고 수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매우 배치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이유가 변호사 구인난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을 제시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즉각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그 근거 없는 얘기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 변호사 구인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저 정도 사건 되게 되면 이제 내란죄에 대한 12 사태 이후에는 최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변호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내란죄라는 죄의 특성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변호인에게 또 향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적 지탄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유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또는 기소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활동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약에 무혐의 무죄 또는 탄핵 기각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국민적 지탄이나 민주당의 공격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변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어떤 뭐 정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변호인이 좀 다소 일정 부분 예를 들면은 이제 실무 변호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휘할 수 있는 뭐 어떤 설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일정 부분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 구성하는 또 변호인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두 양 그 층을 연결하는 변호인단 등이 있는데 그런 아마 그 세 가지 계층 중에서 어느 층 정도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해당 법무법인 등은 여러 계층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대형 로펌들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들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치인 사건에 대형 로펌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이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탄핵 심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변호인 시장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아마 탄핵 심판 대리인부터 조만간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 이거 일방적으로 소환에 불응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실제 내란죄의 수사 주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명확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검찰 입장에서 처음에 김용현 씨에 대해서 영장 신청할 때 그 경찰이 연관된 수사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을 받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많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 통일부가 공개했던 북측의 경의선 일대 송전탑 철거 영상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에 대한 반감 조성을 위해서 타 중앙부처까지 이용하려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북한이 뭐 송전탑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뭐 북한 그 개성 그 공단 사무소를 폭파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새삼스럽게 저걸 그 뭐 반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국방부 장관이 아마 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저걸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통일부에다 얘기를 한 것이고 통일부가 이제 그 부분을 뭐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는 자체 판단으로 아마 공개했을 것이다. 네. 그걸 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이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이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 투톱 모두가 친윤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절연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정치가 특히 정당에서 뭔가 변화와 쇄신을 알릴 때는 인물을 어떤 인물로 내세우느냐를 가지고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또다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 또 중진 의원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탄핵을 또 같이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의원이 뭐 당화합, 쇄신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로 친윤당이다라는 비난은 뭐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제 단계를 함축해 놓고 이걸 줄여놓고 한 번에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비난이 있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그 국민의 힘을 내란죄의 공범 정당이라는 맞지 않는 시각으로 정치적 절멸시킨다 뭐 이런 정치의 좀 상당히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 쇄신도 좋지만 변화 쇄신을 위한 전 단계는 안정, 그다음에 당원들을 추스린 이런 분이 와서 당을 추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도 비대위원장 갖고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안 되니까 이제 또 나가시고 그다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임명진 비대위원장님도 그때 변화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윤 34명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크지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쇄신도 못하고 안정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경험을 한 우리 정당의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은 당의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대위원 구성도 다양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는 군께 보여주게 한 것보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저는 당의 안정을 위한 비대위원 선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 쇄신 차원에서 연말에 권영대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뭐 집단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국민 사과에는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할 걸로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로 지금 비롯된 이건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걸 좀 알았다면 뭐 막지 못한 책임이 있겠지만 네. 이제 여권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일종의 공동 책임론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본인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자 여권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사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가 이제 친윤이다. 물론 한 사람은 뭐 친윤에서부터 좀 멀어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들 눈에 보면 이제 도로 친윤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벗어나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이제 대국민 사과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뭐 안정과 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또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변화와 쇄신에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탤까요? 네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고 해서 30일 날 이제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석동현 변호사 얘기로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리된 입장이라는 게 지난번 대통령의 담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은 국가 통치 행위였다라는 것하고 그것도 그 비상계엄이 불가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네. 결국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이상 네. 결국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정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아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쇄신의 방식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여전히 좀 회의적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미리부터 김을 뺄 이유는 없죠. 30일 보고서 해도 네. 늦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즉각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안과에 탄핵안 제출까지 공지를 했다가 돌연 걷어들였습니다.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는 지켜보겠다 이건데 평론가님, 민주당이 좀 어떤 셈법을 펼치고 있는 뭐 건가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9명 체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 9명 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게 이제 각 논란이 있습니다만 2017년 2월 1일자 신문을 보시면요. 네. 당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네. 기사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넘어오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 이게 나의 권한인지 아닌지 부분에 관해서 검토가 할 시간이 필요한데 예. 민주당은 검토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한 거는 지금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서 내일 당장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아마 이런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보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으로선 한대행 탄핵 보류 결정으로 이른 게 딱히 없는 데다가 또 물리적 시간으로 따지고 봐도 한대행 탄핵 시간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뭐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뭐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이 이제 다 의결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날 오전까지 그러니까 27일 오전 정도까지 임명을 하는 것을 기다려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체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고 그다음 오후에 바로 본회의 보고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다시금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만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헌법재판관 그것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관련된 의견을 낸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가 사실상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몫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 절차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성탄절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예배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은 이 성탄절이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덕수의 판단을 보겠다. 그 다음에 휘두르는 칼은 더 날카로울 것이다. 저는 진짜 이것만큼은 거의 계엄에 준하는 수준의 잘못을 민주당이 지금 하려는 것이다. 네, 뭐 이대로라면 대통령에 이어서 대행 탄핵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윤기찬 변호인님, 이 국민의힘 지적처럼 국정 마비 우려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좀 있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죠. 민주당도 물론 부담 주체가 되지만 사실은 국정 안정을 목적으로 그다음에 뭐 중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소적인 정책들을 계속 입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 안정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국정 파탄을 위해서 이런 수를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도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뺐다가 넣은 이유가 나중에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31일까지 1월 1일까지 지금 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월 1일 임박해가지고 이게 1월 임시회가 18일까지잖아요. 이게 회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그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27 정도에 보고하고 뭐 28, 9, 72시간 내에 하는 거니까 거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기 위해서 만약 탄핵 일자를 뒤로 미룬다. 그러면 정말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네,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역풍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당장 차기 대선까지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차기 대선을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국정을 수습하는 이런 데에다가 힘을 좀 쏟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대법에서도 내일 그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했고 또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 또 삼권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어떤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시는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근데 뭐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한덕수 대행 탄핵안 발의를 결정을 했다가 2시간 만에 보류로 선회했어요. 이건 전국 안정성 측면에서 좀 비판의 이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역풍인데요. 이제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초고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는 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서 지금 탄핵을 예를 들어서 한 19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할 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부터 붙이고 본다?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부분은 찬성 안 할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결론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임명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이후의 그 어떤 국민적 그 상황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 탄핵 심판 답변서를 통해서 야당이 제시한 이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 역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면서 뭐 국회 경시 태도를 보였다라는 대목이 탄핵안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헌법상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거든요. 글쎄요, 저는 약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뭐 야당 대표를 째려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탄핵 소추의 어떤 사유가 되고 네.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은 말 그대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탄핵 사유 소추 중에는 그 개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관련해서 또 국회 감정법,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탄핵 소추 사유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곳에서 뭐 야당 대표를 째려보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 자체만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열거했던 여러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또 지나치게 침소봉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